지금 우리나라는 장기 정체기에 들어갔어요. 조금만 뒤돌아보세요. 2018년부터 20년까지 3년 동안 투기 광풍이 불었잖아요. 2021년도에 부동산 시장이 수출 하락세를 보이니까 패닉 상태가 왔어요. 그리고 2022년도는 본격적인 붕괴가 왔어요. 심한 경우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반토막, 3분의 1 토막 난 데도 있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붕괴가 됐어요. 근데 그 붕괴가 2023년도 초에 끝났어요. 그 매물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앞으로 5, 6년 정도 지속이 될 것 같아요. 그 부동산 시장 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장기 주기를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부동산 시장은 광기, 패닉, 붕괴, 장기 정체기를 거쳐요. 광기는 3년에서 4년 정도 지속이 돼요. 평균적으로 3년 정도 지속이 돼요. 그리고 패닉과 붕괴는 반년에서 1년 지속돼요. 그 다음에는 장기 정체기가 오는데 이건 5년에서 6년 정도 지속이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장기 정체기에 들어갔어요. 조금만 뒤돌아보세요. 2018년부터 20년까지 3년 동안 투기 광풍이 불었잖아요. 2021년도에 부동산 시장이 수출 하락세를 보이니까 패닉 상태가 왔어요. 그리고 2022년도는 본격적인 붕괴가 왔어요. 심한 경우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반토막, 3분의 1 토막 난 데도 있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붕괴가 됐어요. 근데 그 붕괴가 2023년도 초에 끝났어요. 그 매물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앞으로 5, 6년 정도 지속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큰 오류는 벗어나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그 어떤 호재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전반적인 그 상황을 보셔야 돼요. 부분만 보시다가 그 부분이 전반적인 상황에 의해서 역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특정 지역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오를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지금 장기 정체기에 들어갔다. 따라서 앞으로 한 2, 3년 정도 지나면 부동산 관련 뉴스들이 언론에서 사라지고 주변에서 부동산 투자 얘기가 싹 사라지면 그때가 부동산 투자의 최적기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을 거예요. 심각하죠.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이 고갈됐기 때문에 심각해졌단 말이에요. 그럼 유동성이 고갈된 이유가 뭔지를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고환율 정책 때문이란 말이에요. 달러가 강세니까 국내 금융자본들이 환차익을 노리고 미국으로 흘러갔잖아요. 국제금융자본은 한국에 있다가는 환차손 입으니까 미국으로 빠져나갔잖아요. 그래서 유동성이 수축된 거고 그 유동성 수축이 지금 올해 초에 태형 워크아웃 사태를 초래했잖아요. 만약에 고환율 정책만 정부에서 포기를 하면 우리나라는 경상수지가 아직도 흑자 규모가 크니까 시장에 의해서 환율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외환이 그만큼 추가로 계속 유입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용납하는 경제정책, 그런 환율 방어 정책, 수비적인 환율 방어 정책을 펼치면 외국으로 떠났던 국내 금융자본, 국제금융자본 다 돌아올 거예요. 환율이 떨어지면 국내에 투자하면 환차익 생기잖아요. 유동성이 풍부해지죠.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PF 문제 같은 거는 그냥 해소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의 발상에 전환을 안 하는지 저는 참 답답해요. 그 여러 이유가 있는데 이건 또 조금 제가 이렇게 공개적인 그 상황에서는 말씀드리기 힘든 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나라 수출품은 이제는 모두 다 명품 대열에 올라섰어요. TV, 핸드폰 등 전자제품은 물론이고 우리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자동차도 다 명품 대접을 받잖아요. 세계적으로. 그것뿐인가요? 대기업이 생산하는 거 말고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거, 소기업이 생산하는 거, 손톱깎이, 또 헬멧, 모자, 스킨케어, K뷰티라고도 얘기를 하던데 그런 것들, 이런 등등의 제품들은 심지어는 농산품까지도 다른 나라 농산품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잖아요. 해외에서. 근데 이 명품은 가격을 떨어뜨려 가잖아요. 오히려 매출이 줄어요. 명품일수록 가격을 올려가면 갈수록 매출은 늘어요. 우리가 이미 그걸 경험했어요. EU와 우리가 FTA를 체결했잖아요. 그럼 유럽 명품들은 당시에 관세가 30에서 40% 깎아졌어요. 그러면 유럽 명품 업체들은 가격 30%, 40% 낮출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유럽 명품 업체들은 어떻게 했어요? 일제히 가격 다 올렸어요.
가격이 떨어지면 명품 대접 못 받아요. 그래서 그 명품일수록 가격을 올려갈수록 매출은 늘어요. 우리 수출도 마찬가지예요. 환율을 떨어뜨려서 수출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수출이 늘어요. 실제로도 그런 사례가 있어요. 우리나라 환율이 2001년 말에 1326원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2007년 10월 달에는 899원까지 떨어져요. 한때. 그럼 우리 원화 가치로는 45%가량 오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출업체들은 다 망하게 생겼잖아요. $100짜리 수출하던 업체는 13만 2,600원을 벌 수 있었는데 2007년 10월에는 10만 원도 못 벌게 됐잖아요. 그럼 그 업체들은 다 망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 업체들은 $100짜리에서 $150짜리 개발해야 돼요. $200짜리 추가로 개발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기업은 망하기 때문에 강해요. 망하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기업은 강하다고요. 그래서 당시에 수출이 급증을 해요. 오히려 환율이 우리 원화 가치가 50% 가까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수출은 2.5배가 증가해요. 연평균 증가율이 17%예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성공한 사례가 있으면 그대로 따라가야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니까 우리 경상수지 흑자가 비약적으로 커져요. 2015년에 우리나라 경상수 흑자는 GDP의 7.4%까지 올라가요. 그 영향이란 말이에요. 이런 성공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 실패한 사례만 뒤따르니까 우리 경제가 지금 어려운 거죠. 힘들어요.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장기 정체기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동산 수요에 가담하기 위해서 그동안 축적된 저축들이 그때 이미 다 소진됐어요. 그럼 수요가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최소한도 5, 6년은 저축이 추가로 축적돼야 새로운 수요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새로운 수요가 일어나기 전에는 정부가 아무리 강력한 부동산 시장 부양 정책을 펼쳐도 한계가 있어요. 잠시 끌어올릴 수는 있으나 다시 폭락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2023년부터 부동산 시장이 장기 정체에 들어갔으니까 앞으로 한 4, 5년 동안은 부동산 시장이 일어나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는 적은 평수에 살면 넓은 평수에 살고 싶잖아요. 30평대 사는 사람은 40평대 살고 싶잖아요. 그리고 변두리에서 살면 중심부에 살고 싶잖아요. 강남구에서 살고 싶잖아요. 그건 사람들의 보편적인 특성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인구가 줄어들고 또 우리 성장률이 낮아서 저축이 이렇게 크게 증가하지 못하더라도 부동산 투기는 피하기 어려워요. 저축에 축적되면 결국은 이게 부동산 수요로 이렇게 전환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투기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부동산 주기는 광기, 패닉, 붕괴, 장기 정체라는 그 길을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축 기간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미래 수요가 현재로 이동해 와서 합쳐졌다가 또 없어진 때가 닥치니까 필연적으로 그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4, 5년 지나면 부동산 투기가 다시 일어난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대신 이건 있어요.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져서 우리나라를 덮쳐오면 우리 부동산 시장도 더블 딥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우리 국민과 기업은 무난히 극복해낼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투기는 앞으로 몇 년 후에 다시 일어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이제 과거와 달라진 게 좀 있어요.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는데 한쪽에서는 슬럼화가 진행되는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 선진국 대도시 가면 그런 건 많이 보이잖아요. 한쪽은 슬럼화되고 한쪽은 투기가 일어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과거 역사를 봐도 그렇잖아요.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반지에 새 놓는 사람 많았어요. 근데 지금 반지하에 사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옥탑방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변두리 지역에서는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 여기는 이제 그 가격이 못 오를 거 아니에요. 주택 수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거기가 우범 지역이 될 수가 있어요. 우범 지역이 되면 가격은 더 떨어져요. 슬럼화가 진행돼요. 한쪽에서는 슬럼화가 진행되면서 한쪽에서는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동시에 벌어질 수도 있어요. 앞으로 저는 그런 양상으로 우리 부동산 시장이 바뀌는 게 틀린 점이라면 틀린 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제가 최근에 이 책을 제가 발간을 했어요. 제가 이런 데 나오면 제 책 소개 안 해요. 자존심 상해서 당신네들이 찾아서 사야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책 소개를 안 하는데 이 책은 좀 한번 꼭 사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 책에는 금융위기가 벌어지는 일반 원리가
기록돼 있어요. 네. 이 일반 원리만 정확하게 이해해도 금융위기를 미리 포착하거나 예측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고, 여기에는 또 세계 경제가 이미 겪었던 주요한 경제 파국들, 경제 위기들에 대한 임상 사례들도 충분히 풍부하게 담고 있어요. 네. 이 사례들을 좀 열심히 보시면 앞으로 닥칠지도 모를 금융위기를 아주 슬기롭게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책 당국, 기업들도 이런 임상 사례, 일반 원리들을 잘 이해하시면 경제 위기를 벗어나는데, 그리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또 기업 경영을 호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어요.